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3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미준 멤버십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미준 팟캐스트라는 건데요. 제가 어제 방송 말미에 첫 번째 팟캐스트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피드백이 붙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피드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준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한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미준의 가입 멤버 수가 3,000분이 넘습니다. 3,143분의 멤버분들께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컨텐츠의 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 클릭 수를 보시면요. 뭐 500개 그리고 530, 1700개 이건 이제 엔비디아 어닝 보고서니까 그랬고요. 대체적으로 1000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미준 올인원 멤버십은 이제 유료 프로그램이고 이런 유료 프로그램을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시고 이렇게 멤버십에 가입하셨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컨텐츠를 다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좀 하루에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컨텐츠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다 텍스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문의 이 기사 글을 그리고 분석 기사를 하나하나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는 각 포스팅의 가장 위쪽에 핵심 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중요한 이슈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기사를요. 하나의 팟캐스트로 엮어서 좀 대화 형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은 기사들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사람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즐겁게 소비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미준 방송에도 하나의 팟캐스트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오늘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이 팟캐스트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댓글을 통해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요. 앞으로 제가 미준 멤버십 그리고 미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금요일을 보내드리는 5월 30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일단은 녹색이 빨간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어제는 상승한 종목의 수가 하락한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엔비디아 혼자만 좀 선명한 녹색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녹색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칙칙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보여드렸잖아요. 나스닥은 무려 2% 이상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왜 이렇게 상승폭이 적었을까? 어제 부정적인 뉴스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상승 추세를 꺾어버렸던 부정적인 뉴스부터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요, 미국의 GDP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GDP는 2번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미 한 번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게 두 번째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게 확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분기에 대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치는 마이너스 0.3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망치보다는 조금 향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건 악재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부정적인 수치가 있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컨슈머 스펜딩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출 현황이죠. 근데 소비자 지출이요. 원래는 플러스 1.8,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지출이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치였는데요. 이 수치가 한 번 더 수정하고 나서는 1.2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어제 발표된 GDP 지표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미주원의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요. 임포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입이죠. 그런데 수입량이 작년 대비 42.6%나 급등 추세를 보였거든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1차 수치에서도 플러스 41.3이었는데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자, 전년 대비 수입이 이렇게 42.6%나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트럼프 관세를 피해서 미리 좀 수입을 많이 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잠시 표현해 볼까 합니다. 1분기 3개월 동안 트럼프 관세를 피하기 위한 수입의 급증이요. GDP 감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위 기사에 나와 있는 수치에 따르면요. 1분기의 수입은 작년 대비 42.6%의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요. 이는 GDP 성장률을 5%포인트 이상 깎아내렸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이례적인 수입 증가의 영향을 제외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을 그냥 단순하게 다시 계산하면요. 실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여기에 5를 더해서 플러스 4.8이 나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단순화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는요, 수익 급증이 다른 경제 활동에 미친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4.8까지 올라갈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입의 이례적인 증가가요,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임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 얘기는요,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다음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GDP 수치는 어느 정도는요, 우리가 좀 무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갑자기 꺾일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뉴스가 있는데요. 실상 어제 미국 증시가 선물부터 달렸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커다란 관세 관련 뉴스 하나가 있었잖아요. 어제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관세를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효력을 잃어버린다. 굉장한 뉴스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항소법원이요, 트럼프의 관세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회복해준다. 이러한 뉴스가 다시 뒤따라서 등장했습니다. 자, 목요일 날 연방 항소법원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부분의 관세를 무효한 하급 법원, 이게 이제 국제무역법원이죠. 자, 여기에서 나타났던 판결을요,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은 명령에서 미국의 국제무역법원이 수요일 밤 내린 판결은요, 본 법원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그 얘기는요,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항소법원의 결정은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미국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한쪽으로 확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개인들 그리고 기업들이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관세 문제가 아직까지 분명히 어떻게 결정될지 해결되기에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러한 느낌이 강화되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춤했죠.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가 플러스 0.28, S&P 500이 플러스 0.40, 나스닥이 0.3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미주온 탑픽도 19종목 중에 11종목은 상승했고요. 나머지 8종목은 빨간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3.2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는데요. 나머지 종목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리고 떨어진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인 종목은 거의 없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우버 혼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6월 12일 날 런칭된다. 이 소식에 4.49%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따라서 어제 크게 움직인 것은 우버 그리고 또 한 종목 엔비디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어닝 결과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제공이 됐는데 이러한 업데이트 소식이 향후 엔비디아 전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엔비디아는 거대한 사업 부분의 손실을 처리하면서도 인상적인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대한 사업 부분의 손실은요, 중국 시장을 갑자기 잃는 바람에 45억 달러가 손실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괜찮았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4월 분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나 증가한 441억 달러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주로 AI 칩 수요에 힘입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는요, 작년 대비 73%나 성장한 391억 달러로 더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너무나 좋았죠. 물론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요, 다소 엇갈렸습니다. 7월 달에 마감되는 현재 분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요, 매출 전망치를 중간값이 450달러로 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459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소프트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어제 주가는 올라갔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몇 주 동안 월가의 일부에서는요, 훨씬 더 나쁜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엔비디아가요, 아주 현명하게 4월과 7월 분기에 걸쳐서 총 105억 달러의 매출 영향, 즉 손실을 정량화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투자자들이요, H20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엔비디아가 컨센서스 대비 상당한 가이던스 상향을 제시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빠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요, 중간값 가이던스가 450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459억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H20 때문에 손실을 본 게요, 60억 달러입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런 손실이 없었다면요, 엔비디아는 원래 510억 달러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는 중국 외 사업 부분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중국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매출이 한 15% 이상 발생했었잖아요. 자, 이러한 중국 시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국이 없어도 이러한 성장 추세를 유지할 정도로 굉장히 나머지 부분에서 성장세가 대단하다. 생각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엔비디아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은요, 시장이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관련 역풍은 대체로 위험이 해소되었으며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 손실이 나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감안해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 그리고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향후 잠재적인 상승 여력을 위해서 전망치가 재설정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은요,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놀라울 기술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 채택에 아주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AI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AI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미준 포트폴리오의 주요 전략입니다. 자, 이러한 투자 전략의 첫 번째 논리는요, 최대 기술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요, 월가의 일부에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술 업계가 AI 인프라에 대한 연간 자본 지출 예산을 줄일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이요, 엄청난 자금을 AI 인프라에 쏟아 부었는데요, 이제는 줄일 때가 됐다. 더 이상은 더 많은 돈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죠. 메타는 AI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요, AI 용량에 대한 공급 제약이 예상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제약이 크다는 것은요, 수요보다 지금 공급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거죠. 자, 물론 강력한 수요가 공급 능력이 없이는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경영진은요, 이 문제도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제공하면서 여러 공급 측면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스 크레스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현재 최고급 GB200 NVL72 서버 렉을 매주 거의 1000개씩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주 1000개면요, 한 달에 한 4000개에서 5000개 정도 가능한 거죠.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랑 부합하는 굉장히 좋은 공급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렉의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1000개씩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요,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매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레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만 해도 수십만 개의 GB200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십만 개를 더 산다, 굉장한 소식을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서버인 블랙엘 울트라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스는요, 5월에 일부 고객에게 블랙엘 울트라 GB300 NVL72 AI 서버의 테스트 물량을 발송했고요. 이번 분기 말에 생산 물량 발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기술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따라서 고객사들은 조금 더 좋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쓸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고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엄청난 마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지금 엔비디아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총이익 마진이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분기 결과를 보니까 6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분기에는 70%를 훌쩍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국 올해 말이 되면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경영진이 얘기했죠. 그거는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가의 울트라 GB300 NVL72 AI 서버가 드디어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월가에서는요, 이번 어닝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엔비디아 하반기 전망에 대해 더욱더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간 스탠리의 분석가 조셉 무어는요,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관련 역풍 외 사업 부분은 가속화를 보였다. 중국만 좋지 않고 나머지는 너무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밝혔습니다. 자, 거기에 젠슨항 CEO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AI 수요 증가의 배경에 있는 여러 가지 동력, 성장 동력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추론, 두 번째는 에이전트, 세 번째는 주권 AI를 지적했습니다. 최신 AI 모델은요, 더 높은 품질의 응답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고 연산을 수행하면서 쿼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추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쿼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뭘 시키던가 아니면 질문하던가 이걸 모두 쿼리라고 부릅니다. 젠슨항은요, 추론이 이전 AI 모델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소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저장된 데이터에 따라서 바로바로 답이 나왔는데요. 요즘에 제미나이 아니면 챗GPT를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고를 하는 시간이 늘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최근의 AI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예전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컴퓨팅 자원을 소비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최신 AI 모델이 추론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다는 거죠. 추론은 AI 모델에서 답변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 젠슨항에 따르면요, AI 에이전트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에이전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우리 대신 일을 해주는 걸 에이전트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 집을 찾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면 나 대신 막 돌아다니면서 좋은 집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죠. 자, 이렇게 AI 에이전트는요, 간단한 지시를 받아서 지루한 비즈니스 및 개인 작업을 자동화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컴퓨팅 작업을 완료해 줄 수 있다. 나 대신 일을 다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젠슨왕은요, 에이전트 AI가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기술이 마침내 작동하고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권 AI가 있습니다. 주권 AI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AI를 얘기하죠. 엔비디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 대규모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공장 구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약 5년간 수십만 개의 GPU를 잠작으로 포함하는 18,000개의 엔비디아 AI 서버 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계약에서도요, 내년에 첫 번째 AI 클러스터가 가동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중동이 뚫렸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뉴스인데요. 그런데 중동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제는 수많은 세계의 국가로 이렇게 국가가 주도하는 주권 AI가 엄청난 추세로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젠슨왕은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하지 않은 많은 다른 계약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유럽을 방문해서 그중 일부를 발표할 것이다. 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중동에서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다음 주에는 유럽에서 좋은 뉴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엔비디아 주가는요, 현재 4월 무역 전쟁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는 4% 올라가는 데 그쳤고요. 그만큼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따라서 최근의 랠리 이후에도 주가는 비싸지 않고요.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 성장률이 무려 45%인 반면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R은요, 지금 29배에 불과합니다. 자, 여기 매출 성장률이 45%인데 포워드 PER이 29배잖아요. 그 얘기는 29배를 45로 나누면요, PEG는 1.0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기업과 좀 비교를 해보죠. 여기 애플이 나오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PER이 28배입니다. 엔비디아랑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매출 성장률은 4%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는 28을 4로 나누면 7이잖아요. 그래서 PEG가 7.0입니다. 따라서 지금 애플보다 엔비디아는요, 엄청나게 저렴한 거다.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7배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의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매분기 실적 보고서마다 엔비디아는요, PC 혁명 초기 혹은 아이폰의 초기와 유사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성장 스토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마진을 봐도 그렇고요,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예전에 인터넷 혁명 초기 아니면 아이폰의 초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새로운 혁신 기술의 추세는요, 보통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우리가 아이폰에 투자했다면 10년 내내 엄청난 상승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예전에 인텔이 PC 혁명을 주도할 때, 그때 인텔에 투자했을 때도 한 10년 정도는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에는요, 이제 겨우 2년 차다. 자, 인공지능이 실제로 혁명을 시작한 것은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2022년이었습니다. 11월 달에 드디어 챗GPT가 등장했고요. 2년을 간 넘은 것이 인공지능 혁명이다. 따라서 지금도 엔비디아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자, 미준의 한마디를 통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어닝 보고에 따르면요, 결국 현재 인공지능 투자의 핵심은요, 추론 수요의 급격한 증가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요, 최근에 발표됐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고성능 AI 모델의 API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음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습니다. API는 뭐냐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AI가 있고 AI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을 API라 그러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이러한 똑똑한 AI 기능을 빌려다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이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류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똑똑해졌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은요,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넘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가장 쉬운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와 간단한 질문만을 주고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것처럼 AI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만 6, 7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준 AI 목소리 뉴스,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 미준 팟캐스트,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퀄리티가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막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몇 달 이후에는요, 제가 직접 이렇게 말로 전달해드리는 컨텐츠에 비해서 퀄리티 면에서도요, 월등하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작업이 AI 추론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의 예시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이요, AI 추론 기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추세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추론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간파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엔비디아가 새롭게 출시한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 NVL72 시스템은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압도적인 추론 처리량 향상을 제공한다. 이 얘기는요, 엄청나게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추론 모델이 지금 토큰 생성률 그리고 수익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토큰 생성률은 뭐냐면요, AI가 얼마나 빠르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글을 쓸 수 있는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참고로 블랙엘은요, 이전 세대, 즉 호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몇 개월 전만 해도 호퍼를 썼잖아요. 그런데 추론 속도와 처리량에서 40배나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40배나 나아졌기 때문에 블랙엘이 등장한 이후에 AI의 추론 수요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국 엔비디아의 더 똑똑한 AI, 고성능 추론 모델이요,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활용하는 서비스나 기업이요, 앞으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더 벌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요는 급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는 공급인데요. 공급 전망 또한 매우 밝다. 블랙엘 아키텍처의 본격적인 출하는요, 엔비디아의 하반기 실적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마진도 좋고 가격도 높은 블랙엘 위주로 개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하반기에는요, 전반기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블랙엘의 잠재력이 중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상쇄하고요, 엔비디아가 기업 가치를 6조 달러까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러운 전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미주온의 넘버원 탑픽은 단연 엔비디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앞에서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미준 팟캐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달해드릴 미준 팟캐스트의 주인공은 메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앞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린 엔비디아 외에도요, 메타의 성장 동력을 AI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AI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믿는다면요, 엔비디아 외에도 메타라는 종목 역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과연 AI와 메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연 AI를 통해서 메타는 어떤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이번에 팟캐스트 한번 들어보시고요.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피드백을 좀 댓글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피드백이 별로면요, 앞으로 팟캐스트는 그냥 미준 올인원 멤버분들만을 위해서 제작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다양한 컨텐츠로 계속해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준과 함께 투자를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6월 달에도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컨텐츠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준 패밀리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바로 메타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이 메타의 AI 전략,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봐야 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광고 단가가 올랐다는데 이게 진짜 다 AI 덕분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타의 AI 투자가 핵심 지표에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죠. 특히 광고당 단가 이게 전년 대비 10% 올랐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와, 10%나요? 네. 근데 동시에 막대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 문제랑 또 리얼리티 랩스 손실 이런 과제도 분명히 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있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메타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광고당 단가가 10% 성장했다는 거요. 근데 이게 광고 노출 횟수 증가율, 그건 5%인데 그거보다 단가 상승률이 더 높다는 게 좀 재밌는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광고를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AI 기반 광고 도구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광고주들이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아, 효율성이 좋아지니까요. 그렇죠. 노출 횟수 자체는 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광고 효율성이 좋아지면 단가는 계속 오를 잠재력이 있는 거니까요. 메타가 최근에 그 독립형 AI 웹사이트 이런 걸 내놓은 것도 결국 새로운 수익 채널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사용자 기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보고 진짜 놀랬는데 일일 활성 사용자가 34억 3천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자가 한 4억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메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 네, 사용자가 많을수록 그 서비스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인데 사실 메타의 AI 모델, 라마 있잖아요. 네, 라마. 그게 기술적으로 뭐 세계 최고 수준이냐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평가에서는 알리바바 모델보다 낮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요? 네. 근데 메타는 여기서 좀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최고의 기술 경쟁보다는 이미 가진 그 수십억 사용자 플랫폼에다가 충분히 좋은 AI를 아주 매끄럽게 통합시키는데 더 집중하는 거죠. 아, 사용자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어쩌면 기술적 우위보다는 그 압도적인 사용자 기반 위에서 편리함으로 시장을 잡겠다 이런 계산일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또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설비 투자, 2025년에 최대 7,200억 달러까지 늘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법한데요. 실제로 보니까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그것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더라고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막대한 설비 투자가 과연 그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워렌 버핏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설비 투자가 적게 드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네, 그랬죠. 여기에 또 그 리얼리티 랩스, VR AR 사업부죠. 여기가 연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넘게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도 계속 부담이고요. 아, 150억 달러. 레이벤 스마트 그래스 같은 게 좀 성공하긴 했다지만 그래도 AI 투자처럼 뭔가 확실한 수익 모델이 아직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리얼리티 랩스의 그 수익화 로드맵?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은 여전히 큰 과제죠. 그러면 주가는 어떤가요?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근데 주가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2026년 예상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 기준으로 보면 대략 2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23배면 이게 높은 건가요?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역사적인 평균치나 아니면 메타의 성장 잠재력, 특히 AI를 통한 추가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직은 뭐 합리적인 수준이다. 이런 평가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분기별로 13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아, 자사주 매입도 계속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뭐 관세 같은 거시경제적인 우려가 있을 때도 보면 애플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리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메타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AI를 활용한 수익화 능력, 그리고 그 엄청난 사용자 기반. 이건 정말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투자 비용,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의 불확실성,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숙제인 것 같고요. 저희 미주온 패밀리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지금 메타를 보면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어쩌면 기존 플랫폼의 AI를 매끄럽게 통합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AI 경쟁 구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과연 최첨단 기술 자체가 시장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수십억 사용자가 가장 편리하게 느끼는 그 익숙함 속의 혁신, 이게 결국 승리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각자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